저는 얼마 전 돌싱이 된 40대 여자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와 남편은 7년 전 본사 직원과 외주업체 직원으로 만났어요. 당시 전 방송 관련에 근무하고 있었죠. 홍보 브로셔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기게 됐는데 그 업체가 바로 남편이 다니던 광고 회사였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꽤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저희 회사 전담을 맡게 된 거죠. 외모가 뛰어나거나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연스레 묻히는 평범한 타입이었죠. 사실 제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마음에 틈이 생기면 쉽게 흔들리나 봐요. 당시 저는 사귀던 남자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공허한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소연 씨, 이거 한번 써볼래요? 저번 미팅 때 보니까 손이 안 좋은 것 같던데. 이거 마우스패드 위에 대고 쓰면 손목에 무리가 덜할 거예요. 남편은 미팅을 할 때마다 저에게 소소한 것들을 선물했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그 선물에는 하나같이 절 배려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미팅 날이 됐어요. 전 미팅 장소로 향하면서 내심 그 사람의 고백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남편은 없고 다른 직원이 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동안 나 혼자 착각했던 거야?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속수무책으로 마음을 연 제가 바보 같았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어요. 소연 씨, 다행히 여기 계셨네요. 제가 너무 늦어서 안 계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거 소연 씨가 갖고 싶다고 했던. 소연 씨, 지금 울어요? 순간 전 남편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왜 이제 와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잖아요. 창피함도 모르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남편은 그런저런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고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그 전에 남편에게 밝혀야 할 게 있었어요.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사실은 나 다니는 회사 말이야. 거기 오너가 우리 아빠야. 남편은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겠죠. 평사원인 줄 알았던 제가 오너 딸이라니. 침묵이 이어지자 전 덜컥 겁이 났어요. 우리 집이 부담스러운 건가? 설마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전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자기야, 그 얘기 우리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응? 왜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불편하실 것 같아. 그치만 어차피 알게 되실 거잖아. 알게 되더라도 우선 비밀로 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워낙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저는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도 없으신 소박한 사람인 것 같아 오히려 좋더라고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저와는 반대로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님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내셨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어머님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남편을 세상 둘도 없는 효자라고 칭찬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남편감이라는 거. 그때까지만 해도 전 그걸 몰랐어요.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니까 처가 부모한테도 잘하겠거니 했죠. 시어머니는 수수한 동네 아주머니 같은 인상이었어요. 제가 손발이 찬 걸 어떻게 아셨는지 생강차를 보내주시면서 여자는 몸이 차면 안 된다고 걱정해 주셨죠. 어려서 일찍 엄마를 여의고 모정에 굶주려 있던 전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쪽이 한참 기울어지는 결혼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제 뜻을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는 양가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사건이 터졌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중소기업 오너인 걸 예식장에서 친척들을 통해 알게 된 시어머니는 자신을 속였다며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의 뺨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때리셨어요. 그것도 며느리 앞에서 말이에요. 그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여독이 쌓인 몸으로 쫄쫄 굶는 채 밤새 안방 문 앞에서 빌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시어머니는 여러 개의 보험 계약서를 제게 내미시고는 친정에 가서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 이 정도의 계약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요. 이게 다 저희 친정아버지를 위한 거라나요? 하루라도 빨리 계약을 해야지 더 나이 들면 보험가입도 안 된다고 어찌나 닥달하시던지 전 하던 설거지도 놓고 친정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처음 친정을 찾은 딸을 보며 반가워하시는 아버지 앞에 선뜻 계약서를 내밀 수는 없었죠. 그대로 계약서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렇게 일이 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 밤 남편과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시어머니가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남편의 뺨을 또 때리셨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맞으면서도 연신 죄송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요. 전 시어머니의 살기 어린 모습에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네가 이 어미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가 나를 지 부모한테 보험이나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냐? 딸 자식 떠나보내고 큰 집에 덩그러니 남은 사돈 양반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이 마음을 장사치 속셈으로 알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자식을 키웠나? 당신 엄마 말이 사실이야? 이리 와서 빌어 당장 무릎 꿇고 엄마한테 빌란 말이야. 남편은 강제로 절 꿇어앉히고는 시어머니께 빌라고 강요했어요. 낯선 상황에 겁이 질린 전 무조건 빌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며 당장 가서 사인을 받아올 테니까 화 푸시고 용서해달라고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머님 깊은 뜻을 잘 몰랐다고 다 제 잘못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달라지며 얘 아가 네가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이 늦은 시간에 네가 계약서를 들고 친정에 가봐라. 사돈어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냔 말이다. 꼭 내가 널 들들 볶아서 등 떠밀려온 것처럼 보일 것 아니냐.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니 애비랑 같이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걸로 하면 자연스럽지 않니? 너는 왜 이렇게 영리하지 못해? 배울 만큼 배운 애가? 결국 어머님 계획대로 다음날 남편과 전 친정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제는 미안해. 이래서 당신 집 형편 속이고 싶었는데 여보 정말 미안해.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을 보자 그동안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훤히 보였어요. 그래서 더 가엽게 느껴졌어요. 친정 아버지는 저희 내외가 하루 지내러 왔다는 말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앞에 전 수십 장에 달하는 보험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사인해 주셨어요. 어찌나 죄송한지 전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보험을 몇 개 들어둘 생각이었다. 사돈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오히려 고맙구나. 감사 인사 전해드려라. 그렇게 저희 친정 아버지로부터 다량의 보험 계약을 따낸 시어머니는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잘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셨고 그 상황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던 전 친정으로 달려가 돈이며 시어머니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시댁에 퍼나르기 시작했죠. 그런 악순환은 얼마 전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 불황으로 환율이 요동치면서 주로 수입 자재를 사용하는 저희 아버지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선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증권을 정리해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고 직원들 월급부터 챙겨주셨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회사는 회생 기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회사를 살려보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시던 아버지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기도 전에 회사는 결국 다른 업체에 넘어가 버렸어요. 회사를 살려보려 수십억 자산도 쏟아부었던 아버지는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렇게 전 한순간에 고아가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빠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진 후 아빠의 수고는 제가 상상하던 이상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상황을 저한테까지 상세히 알리지 않으셨죠. 저 사느라 바빠서 그런 아빠 상황도 잘 몰라 돌봐드리지도 못했는데 제 탓인 것만 같아 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먼저 가신 아빠가 보고 싶기만 했어요. 장례는 다행히 회사분들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 없이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슬픔을 나누고 함께 성주 노릇을 해야 할 남편이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꺼진 채 말이죠. 저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 소식을 시어머님이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급하게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갔다며 곧 올 거라고 하셨죠. 저녁이 되어서야 뒤늦게 나타난 남편은 검정이 아닌 흰색 계열의 정장 차림이었어요. 화려한 색의 타이까지 메고요. 제가 선물한 정장이었고 디자인도 자기 스타일이고 옷감이 부드럽고 좋다며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옷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업체 측에서 검은 양복을 빌려 입긴 했지만 내심 섭섭했죠. 하지만 신경을 오래 쓸 겨를이 없었어요. 무사히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어요. 너무 울어서 그런지 정말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살림을 돌보지 못하니 어머님이 집에 같이 계셨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아픈 걸 못 보시는 시어머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정신없이 누워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 내쫓아야지. 없어 개털이야.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데 이건 뭐. 그건 그렇고 저번에 우리 아들 선본 거 말이야. 그쪽에서는 말이 없어? 마음에 드는데 애들은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더라고. 아유, 걱정 마. 곧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지가 부모가 있어, 돈이 있어. 그쪽 집 신경 안 쓰게 내가 싹 정리해줄게. 이번 혼사만 잘 되면 옷이 문제야? 명품백도 하나 사준다 내가. 그러니까 제가 친정아버지 장례 지내는 동안 남편이란 작자는 시어머니랑 짜고 선을 보러 나갔던 거예요. 그날 장례식장에 입고 왔던 제가 사준 그 양복을 입고 말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쳐도 어떻게 5년을 살았었고 살아온 남편이 저한테 이럴 수 있죠? 생각 같아선 당장 안방에 뛰어들어가 시어머니랑 단판을 짓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저한테 좋을 건 없겠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준비해서 못돼 처먹은 모자한테 한 방 먹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남편은 거래처와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평소 잘 쓰지도 않던 향수까지 뿌리고 말이죠. 한편으론 남편이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런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남자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뒷조사를 의뢰한 심부름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업체로부터 받은 USB 속에는 남편과 맞선녀가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처럼 배려심 넘치고 자상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상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강요에 못 이겨나간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미행했던 업체 직원도 남편의 행동이 시어머니의 강요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남편과 맞선녀는 진작에 혼담이 오고 가는 사이로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다고 했어요. 약간의 추가금을 더 낸다면 상견례장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행법상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녹취는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없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더군요. 전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내 남편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도 그 어느 것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됐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결혼 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거나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의 욕설과 폭력 등 이 모든 게 다 연극이었던 거예요. 절 자신들 뜻대로 몰아가려는 의도된 연출이요. 그동안 날 기만하고 내 아버지 재산을 곶감 빼먹듯 빼먹은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당장이라도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일단 참아야 했죠. 그리고 그날이 됐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점심 약속이 있다며 각각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갔어요. 전 미리 정리해둔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그리곤 강남의 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결혼 전 상견례를 했던 곳이요. 로비에서 남편 이름을 대고 남편 이름으로 예약된 방을 안내받았어요.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상견례가 한참 진행 중이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보자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랐어요. 어머,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여보, 당신은 또 왜 여기 있어? 거래처 약속 있다더니 이분들이 거래처 분들이야? 근데 분위기만 봐서는 꼭 상견례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네. 안 그래요, 어머님? 제 등장에 상견례장 분위기가 엉망이 됐죠. 남편의 얼굴은 터질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고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잔머리를 굴리기라도 하는지 눈알을 굴려댔죠. 저 맞선녀 부모 앞에 남편과 제 결혼사진을 내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중소기업 사장 딸인 저랑 결혼해서 우리 집 돈 다 빼먹고 제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며느리 내쫓고 새 장가 들려는 인간 말종들이에요. 그러니 따님 신세 망치기 싫으시면 지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맞선녀 측 부모는 모자를 향해 쌍욕을 퍼붓고는 딸을 데리고 방을 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미련한 곰인 줄 알았는데 백년 묵은 여우였네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하지 뭐. 난 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일부러 너한테 접근했어. 그래서 뭐 알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니네 집 재력 누리며 평생 떨떡거리고 살려고 했는데 망해버렸네? 아니 장인어른도 그래. 회사가 휘청하면 내 돈부터 챙겨야지. 그걸 회사에 꼬라박아? 제정신이냐고. 그러니 바닥에서 죽지. 뭐? 말 다 했어? 거지가서 못 버리고 처가에 빌부터 살려는 주제에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우리 아빠를 들먹여? 돈 앞에서 천박하게, 어? 참, 지 엄마랑 똑같네. 누가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재활용도 안 되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얘, 너 미쳤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끈떨어진 연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글쎄요, 누가 불쌍해요? 모르시나 본데 당신 우리 아빠한테 강매한 보험 그거 수령액이 얼만지 아세요? 주말 사망 특약이니 뭐니 옵션을 얼마나 걸어놨던지 보험료 많이 나간 만큼 지급액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좋아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험금을 놓치셨대요? 눈앞에 돈 쫓느라 정작 큰 거 못 보셨나 봐요. 어머니 암튼 어머님이 크게 설계해주신 덕분에 20억 받았어요 저. 뭐? 20억? 너 설마 그 돈 혼자 쓰려는 건 아니지? 나 아니었으면 그런 큰 돈 어림도 없다. 너 애 아가 세상에 너한테 가족이라고 우리밖에 더 있니? 지난 일 있고 우리 앞으로 일만 생각하자. 서운한 게 있었다면 마음에 담지 말고 풀어. 어? 내가 다 받아주마. 정말요? 안 그래도 제가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 놓고 풀게요. 저 이제 어머니 며느리 그만할래요. 저희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요. 위자료 소송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돈으로 쳐서 받을 거예요. 증거도 있고 기발분 사진 몇 장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담긴 녹음기예요. 제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겼으니 증거 채택에도 문제 없겠네요. 그리고 저 이미 소송도 걸었어요. 아빠 회사 고문이셨던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런 상황이면 이혼 위자료는 물론 저희가 아빠한테 회사 차린다고 빌려간 돈이랑 시어머님이 시시때때로 빌려갔던 급장까지 다 받아낼 수 있다고요. 저희 아빠가 사업가는 사업가셨더라고요. 그동안 당신한테 빌려준 사업 자금, 어머니께서 빌려가신 급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에요, 어머니. 결국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졌고 그 와중에도 남편을 혼자 살겠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살 기더라고요. 이게 다 엄마가 꾸민 짓이라고 자긴 정말 날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까지 짜면서 거짓말하는데 정말 끝까지 최악이었어요. 전 요즘 이혼 소송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 사업자금 반환 소송까지 법원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적어도 지금이 그때보다는 수백 수천 배 더 행복하다고 자신해요. 며칠 후면 위자료 소송 결과가 나올 거예요. 변호사님 말씀이 액수가 문제지 승소는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뭐 많이 받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은 결코 해피엔딩을 맞을 수 없다는 걸 법원 판결을 통해 똑똑히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렇게 사연이 적다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허망하기도 하네요. 부디 여러분께서는 사랑에 속는 일 없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군대로 다녀왔고 그냥저냥 무난한 대학도 나왔고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태솔로였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휴가였지만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여자친구도 없고 남자애들과 보내는 여행도 이제는 너무 지겹기도 해서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누나는 대학원생입니다. 휴가라 오랜만에 집에서 빈둥거리는 제가 못마땅했는지 아침부터 자기를 학교로 태워다 달라며 귀찮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 성격상 이 부탁을 거절한다면 휴가 기간 내내 저를 괴롭힐 것을 알았기에 정말 너무나도 귀찮았지만 누나를 학교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퇴근을 알려주며 저녁에 맛있는 것을 사준다며 꼭 오라고 하였습니다. 못 들은 척 무시를 하려고 하였지만 문자까지 보내며 데리러 온다는 확답 문자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엄청난 근성에 결국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서 누나네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에 술 먹자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차는 안 가지고 왔기에 가는 동안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조교 월급날이라며 밥도 쏘고 영화도 쏘고 술까지 풀코스로 쏜다길래 참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나랑 술 한잔하면서 어릴 때 이야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연애, 결혼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누나의 연애 경험수도 몇 번 없는 것도 제가 다 알고 있고 고작 1살 차이지만 어찌됐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게다가 제가 관심이 있는 여자가 있다면서 고민 상담을 하면 이래서 안 좋아 보인다, 저래서 별로다, 다른 여자를 만나봐라, 모태솔로라서 여자 보는 눈이 없다 등 여자친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굴어놓고서는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30살이 되는데 언제까지 동영상을 볼 거냐면서 혹시 아예 욕구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 놀리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개라도 시켜주고 그렇게 놀리라고 하였더니 저한테 소개해주고 인연 끊을 친구가 없다면서 끝까지 놀려댔습니다. 한참 동안 말장난을 하면서 오랜만에 누나랑 술을 진하게 마셨습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언제까지 누나가 다 큰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냐면서 놀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 집입니다. 누나가 얹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 걱정하지 말고 본인이나 좋은 남자나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했더니 제가 걱정이 돼서 못 가고 있는 거라며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걸어오는데 왜 이렇게 누나와 자꾸 몸이 부딪히는지 어느 순간 밑에 힘이 한가득 들어갔습니다. 또 그걸 어찌 보았는지 누나한테도 반응하냐며 툭툭 건들면서 놀리는데 놀리는 수준을 넘어서 엄청 자극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누나를 벽에 밀치고는 사정없이 진한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누나는 당황을 한 것인지 예상을 한 것인지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좀 있다가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소파에 앉아 시간이 흐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누나한테 미친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 방에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어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누나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심한 장난을 쳐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왜 그날 자기 방에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저 역시도 큰 잘못이었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자꾸 그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방으로 왔어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빨간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눈치챘다는 듯이 누나는 생각 있으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누나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처음으로 여자와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누나하고 말입니다. 중간중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좋다 못해 황홀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이제 그만하자면서 씻으려 간다는 누나를 붙잡아 밤새 그 기분을 만끽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소 어색할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누나에게, 누나는 저에게 편하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자연스럽게 파트너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맨날 누나 방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조심성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질 때쯤 누나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많은 고민을 하였고 나쁜 생각까지도 하였지만 도저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누나와 함께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인 후에야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사실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저와 누나는 둘 다 입양한 자식들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갓난 아기일 때 데리고 왔기에 너희는 몰랐을 거라고 하면서 둘이 크면서 얼마나 사이가 좋던지 나중에 둘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둘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너희에게 입양한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키운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양할 때 받았던 서류들도 다 보관하고 있으니 원하면 줄 테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시골 부모님 집에서 자고 둘 다 얼이 빠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한참을 누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는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동네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를 낳고 같이 잘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호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온 누나와 부부로 지내려니 처음에는 호칭도 어색하고 뭔가 난감한 경우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름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누나의 생부생모를 찾아보는 문제도 고민하였지만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찾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를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쁜 아기를 보니 내년쯤에 둘째를 낳자고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였더니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면서 죽어도 안 낳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은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차영. 근데 우리 이러다 둘이서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냐. 호호, 살다 보니 별 요상한 소리를 다 듣네.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처형과 매지 사이에 가당키나 한 소리야. 이혼 후 집안일을 도맡아 봐주는 처형과 퇴근하고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3개월 차고 동갑내기 처형은 2년차 돌싱녀로서 두 사람 처지가 비슷했거든요. 거기다가 대학 동기로 친구이기도 했고요. 조용한 곳에서 저녁과 함께 술도 같이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고 장소는 시내 중심가의 건물 2층에 위치한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그녀가 반주로 백세주를 시켜 저에게 따라주기에 운전을 해야 하니 음료수를 마신다고 했더니 오늘만큼은 신경 쓰지 말고 한잔 하자길래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렇게 한 잔만 하던 것이 거의 3병을 마셔버렸죠. 이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일어나자. 그나저나 우리 술 좀 깨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조용한 데서 차라도 한잔하고 갈까? 아니면 여기 건물 5층에 멀티방이라고 있던데 우리 거기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멀티방이란 곳을 가게 되었네요.
말로만 듣던 그 멀티방을 차영과 함께 그냥 연인들끼리 잠깐 쉬면서 게임 같은 거 하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실내가 왜 이렇게 좁은 거지? 무슨 우리 집 화장실보다 좁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화면도 그리 크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쉬기보단 잠깐이지만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생각외로 최신 영화는 많이 있더라고요. 자긴 무슨 영화 보고 싶어? 너 보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보자. 난 상관없어. 그럼 우리 미인도 볼래? 김규리랑 김남길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래, 나도 안 봤어. 그걸로 보자. 영화가 시작이 되었고, 그때서야 수위가 엄청 높은 19금 영화란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한참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고 앉아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 좀 많이 불편한데. 계속해서 영화에 집중 못하고 꼼지락꼼지락 대고 있었더니, 왜 그래, 많이 불편해? 응, 며칠 동안 야근을 했더니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럼 우리 잠시 누웠다가 가자. 그래, 그러자. 영화에서 또 한 번 심각한 내용이 흘러나오자 그녀가 자꾸 제 눈치를 살피며 보고 있더라고요. 살짝이 용기 내어 그녀의 머리 밑으로 넌지시 팔을 넣었죠. 그녀는 잠깐 움찔하더니 제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고, 나는 이때다 싶어 더욱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너도 나 좋아한다고 고백했잖아. 우리 그냥 맘 가는 대로 편하게 하자.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는 창피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이고 5년차에 이혼한 돌싱남입니다. 16개월 된 딸 아이가 하나 있고 집사람은 4살 연하이며 대학 동기로 친구로 지내던 차영 소개로 만나 썸을 타다 결국 눈이 맞아 1년 가까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결혼 4년차부터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출이 새벽녘. 16개월 된 딸 아이 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옆에 잠들어 있던 아내가 보이지를 않더군요.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 친정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하더군요. 잦은 부부싸움 때문이었나, 무슨 이유였나를 생각해봐도 일상에서 생긴 사소한 부부싸움 이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에 딱히 가출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아이가 독감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아내 처가에도 수 없이 찾아갔지만 다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최후 통첩이라 생각되어 처가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도 지금 많이 아프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날 아내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아이 때문이었죠. 근데 일주일 만에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매몰차고 냉정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 아이조차도 제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저 제가 뭔가 서운하게 한 점이 있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가출했냐고,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물어도 그저 묵묵부답. 정말이지 화가 났지만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화 한 번 내지 않았고 무슨 일 때문에 가출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다 왔는지, 아이까지 버리고 가출할 정도로 나한테 서운한 게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그저 묵묵부답. 그렇게 저희 계속된 대화 시도에서 아무런 응답 없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또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아무도 없습니다. 딸 아이는 차영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어디 가고 차영이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애기 잠깐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린 잘못된 인연이었다며 헤어지자고 하고 그 다음날 또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일주일 후에 집에 들어와선 이혼하자고 헤어지자고 하고 저는 아이 때문이라도 용서하고 살아보자고 설득했지만 그 다음날 또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이라는 말을 하는지,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개통해준 아내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아내가 새벽 시간대 특정 번호로 자주 전화를 건 시기는 작년 11월부터
아내와 잦은 부부싸움이 시작된 게 1월 달. 아내의 가출은 3월 말.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평소 아내가 하던 말과 행동들. 특히나 제가 작년 11월에 한 달 동안 해외로 출장을 갔었는데 그 시기에 특정한 전화번호로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더군요. 그 번호가 누군지 궁금하여 제 스마트폰으로 등록해서 카카오톡 사진을 보니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옆집 남자는 3월 말 아내가 첫 가출한 시점에 이사를 갔더군요. 저는 술도 마시지 않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준 적도 없이 가정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내가 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하루하루 죄책감으로 살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가출한 아내였습니다. 아이 건강은 어떤지, 밥은 잘 먹는지 묻더군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었으니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을 것이고 그 남자가 저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어서 외도를 했었을 것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되어 아이는 잘 있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와도 된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으로 부인하고 싶었던 아내의 외도를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안 되고 어린이집 보낸 16개월 된 딸아이는 딸 아이대로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고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아내의 소원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모든 이혼 절차가 끝나고 확정이 되어 마지막으로 이혼 신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처형은 거의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다 자기 때문인 것 같다며 괜히 소개시켜줘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다고 내 앞에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폭풍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왠지 측은해 보여 살짝 안아주었는데 한동안 끌어안고 같이 울고 말았지요. 그날은 처형과 늦게까지 한잔하기로 했거든요.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침울했던 분위기는 술 기운에 점차 화기애애한 모드로 바뀌었고 그녀는 아예 작정을 했는지 주저없이 술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그날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도 했지요.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했었는데 자신이 없어 고백조차 못했어. 그러면서 친구인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괜히 고백을 했다가 멀어지면 어쩌나 싶어 내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 동생을 소개시켜줬던 거라고요. 이후 딸 아이를 봐준다는 핑계로 차영과 만나는 날은 더욱 잦아졌고 둘 다 술을 좋아해서 술자리를 가지는 날도 많아졌죠.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배민에서 찜닭을 하나 시켜 저녁으로 소주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차영이 왔다. 뭐야, 혼술하는 중이야. 서글프게 뭐하는 거야. 나한테라도 연락하지 그랬어. 요즘 애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술 친구까지 해달라면 너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괜찮으면 한 잔 받아. 그녀는 대답 대신 싱긋이 웃더니 단숨에 들이키는 것이다. 오늘은 혼술하나 싶었는데 술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으네. 그렇잖아도 오늘 기분이 많이 다운됐었는데. 하하. 그렇게 시작한 술자리는 소주를 4병이나 비우고서야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차영. 근데 우리 이러다 둘이서 정분이라도 나면 어쩌냐. 호호, 살다 보니 별 요상한 소리를 다 듣네. 아무리 친구 사이라지만 처형과 매제 사이에 가당키나 한 소리야.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잖아. 결혼 전 처형이 나 많이 좋아했었다며.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처형도 돌싱이고 나도 이제 돌싱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그녀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나는 그녀가 왜 우리 집에 자꾸 찾아왔는지 뜬금없이 날 좋아했었다고 고백을 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처형은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 수시로 찾아와서 술 친구도 되어주고 집안 청소나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했는데 술 먹고 고백한 날부터 갑자기 이성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노래방을 다녀와서 새벽까지 한 잔 더 하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처형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
그녀가 자꾸 망설이고 있습니다. 괜히 얘기를 꺼냈나 싶기도 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제 심경이 아주 복잡하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재밌는 유튜브 알게 되어서 저도 제 이야기 한번 보태볼까 사연 한번 이렇게 보내봅니다. 말한 대로 저는 대학생이고 사실 자취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30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자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취방에 여자친구들이나 후배들 데리고 와서 광란의 대학 생활을 즐기는 동기 녀석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약간 보수적인 편이라서 제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만 들어오지 않아도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을 하십니다. 당연히 외박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하루라도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 다음 주말에는 나가노는 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엄한 집안입니다. 부모님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있기는 한데 그때가 되면 밤 늦은 시간만 되면 제가 집구석에 잘 붙어 있는지 꼭 확인 전화를 하십니다. 잠든 척 그 전화를 무시한 적도 있었는데 기어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제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부모님께 화를 내봤지만 아직 한참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할 때까지는 제가 흥청망청 노는 꼴을 못 보시겠다는 입장이 너무 강해서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출타 중이더라도 저는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연애를 하고 싶고 대학생이니 그런 쪽으로 자꾸 욕심이 생기기는 하는데 여태까지 여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게 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눈치가 없어서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이번에 기회를 잡고 저도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게 되면서 저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준 그녀와의 일화를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맞은편 집에는 저보다 2살 위의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와가지고 처음 만난 누나인데 이웃 간에 정이 깊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서 저를 친누나처럼 챙겨주던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체육을 전공했고 체대를 졸업해서 지금도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누나가 엄청난 미인이기는 한데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약간 남자답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입니다. 머리도 항상 단발보다도 훨씬 짧게 하고 다니고 화장도 거의 하질 않아요. 아침에 가끔 마주치면 커다란 후드티 하나 뒤집어 쓰고 레깅스 입고 출근하는 누나를 가끔 마주치는데도 주변에서 마주치는 화장 떡칠하고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러운 옷으로 한껏 치장한 여자들보다 훨씬 시선이 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선이 두껍고 쌍꺼풀도 짙어서 약간 보이쉬하게 생기고 운동할 때 소리를 질러서 그렇다는데 목소리도 약간 허스키한 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깨도 살짝 벌어져 있는데 관리가 잘 된 그런 느낌의 바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 누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구에서 누나가 남자친구의 배웅을 받으며 잘 가라는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말했다시피 이 누나는 옆집 사는 여자이기 이전에 저를 너무도 아껴주고 저를 어릴 때부터 챙겨줬기 때문에 저를 그냥 진짜 동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 누나가 저를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렵게 생각했는데 여자로서의 누나를 포기하고 나니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인정하지 않아도 이 누나와 점심이나 저녁 정도 같이 먹는 거는 뭐라고 딱히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유일한 여자는 이 누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네 부모님하고도 친한 사이라서
가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면 누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오거나 했습니다. 정말 이 누나가 저를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낀 건 언젠가 누나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간 날이 있는데 정말 무방비 상태의 누나가 저를 집에서 맞닥뜨렸는데도 정말 당황조차 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은 채로 저를 마치 길거리의 돌멩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 시선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라서 다 큰 남자인 제가 보기에는 자꾸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복장이었는데 누나는 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한테 농담을 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를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누나는 저를 동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누나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누나와 동생 같은 사이로 남으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학 졸업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보수적인 부모님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여유를 갖고 천천히 그때 돼서 여자를 만나도 늦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저는 그냥 하루빨리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표를 잘못 짜게 되어서 일주일에 단 하루지만 수업 한 개를 밤 수업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수업이 늦게 끝나는 데다가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돌아와야 하니 11시 전까지 귀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수업을 듣고 느지막이 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편의점 파라솔 밑에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웬일인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누나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누나를 뒤에서 깜짝 놀래켜줄 요량으로 살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뒤에서 누나의 어깨를 잡으며 깜짝 놀래켜줬는데 누나는 반응이 덤덤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리며 뒤에 있는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누나의 눈시울이 약간 촉촉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누나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본 적 없는데 테이블 위를 보니까 소주를 혼자서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촉촉해진 눈시울을 닦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신경이 쓰여서 누나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누나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몇 분 정도 그러고 있었는데 밤이 늦었으니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한테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하고 일어서려는데 누나가 전화기를 뺐더니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하더군요. 같이 있는 게 누나라서 안심이 되었는지 부모님이 너무 늦지 말고 들어오라고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누나와 2시간을 더 편의점 앞에서 있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오면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고 저희 부모님한테 누나가 괜히 잔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혼자 술 마시는 누나의 기분만 맞춰줬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누나를 부축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누나한테서 좋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베이비 로션을 아직도 쓰는지 약간 애기 냄새 같기도 하고 선머슴 같은 누나가 풍기는 반전스러운 향기에 점점 취해갔습니다. 누나의 향기를 너무 깊게 들여마셨는지 누나가 뭘 그렇게 킁킁대냐며 웃으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누나한테 향기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니 누나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평소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를 집에 바래다 주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자꾸 누나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게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몇 주 뒤 저희 부모님이 일 때문에 또 하루를 비우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나가시느라고 저녁을 준비 못했다고 나가서 사 먹던지 누나한테 연락을 미리 해놨으니 누나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날 수업이 늦게 끝나는 그날이라서 그냥 밖에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느지막이 집에 들어왔는데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계단 쪽에서 누나가 저를 불러세우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며 저를 나무라길래 수업이 있어서 늦는 날이라 그랬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저보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식사도 했다고 대답하니 누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누나가 저한테 하루만 신세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앞집인데 왜 누나 집 냅두고 우리 집에 오려고 하냐니까 열쇠를 안 가지고 와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집이 열쇠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번호키로 여는 집이었는데 무슨 열쇠가 필요하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누나가 너는 그렇게 눈치도 없냐면서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 누나가 들어와 있으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누나가 가방에서 뜬금없이 술을 꺼내더군요. 전에 같이 술 마실 때 저 혼자만 안 마셔서 조금 재미없었다고 같이 술을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누나가 베란다로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는지는 몰랐는데 담배도 말보로 레드로 아주 독한 걸 피더라고요. 그렇게 누나와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저보고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면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독한 담배를 폈는데도 아직도 베이비로션을 잔뜩 바른 애기 같은 향기가 나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여태껏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거사를 치르고 누나는 저를 두고 다시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어 피는데 은은한 달빛에 반사되는 누나의 뒷모습은 정말 여태껏 봐온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운동하는 여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 담배 피는 여자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누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지금도 누나와는 부모님들 몰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 덕에 외박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도 부모님께는 누나가 잘 설명을 해줘서 이것저것 할 거는 다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밤에 할 일을 낮에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누나와는 좀 더 오래 만나고 싶습니다. 누나가 그때 울었던 건 당시 만나던 남자와 이별을 했다고 하는데 그날 누나를 끝까지 챙겨주던 저희 모습에 반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